안녕하세요. 클린심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오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구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구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경기 한국 대 케냐의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국이 1세트를 이긴 후 2세트에서 한국팀이 9대4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케냐 선수의 공격을 받게 됐고 이때 한국팀의 A 선수가 레프트로 올라온 볼을 손으로 밀어서 케냐의 블로커에 붙이면서 터치아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A 선수의 티핑 공격을 캐치볼 반칙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티핑 공격 시 볼을 잡거나 밀어서 블로커에 가져다 붙이고 바깥으로 쳐내는 터치아웃 공격은 블로커에 밀어붙이는 순간 캐치볼이 선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거의 모든 경기에서 특히 성인들이 하는 프로 경기에서 심판들이 캐치볼 반칙을 적용하지 못해서 가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기술을 이용하는 선수는 당시 도로공사의 A 선수였으나 국내 경기에서 이 기술을 반칙으로 판정하는 심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반칙으로 선언하지 않자 향후 밀어서 터치아웃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상대팀의 감독들은 공격자가 볼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블로커의 터치아웃이 아닌 공격자의 터치아웃이라는 새로운 판정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잘못 적용된 오심 사례에는 국제 경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주심이 정확하게 판정된 한국팀의 캐치볼에 대해 항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한국팀이 리드하는 예선 경기가 아닌 더 중요한 경기에서 발생했다면 한국팀은 이 하나의 판정에 대한 여파로 경기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 경기에서 공격수가 볼을 티핑으로 처리하면서 블로커에 볼을 밀어붙여서 터치아웃을 시도하는 기술을 반칙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판정에 대한 심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 자료의 공유가 필요할 겁니다. 또한 선수들의 역량을 위해서라도 심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반칙이 아닌 것을 반칙으로 판정하고 반칙을 반칙으로 판정할 수 없다면 선수들의 기량은 더 이상 올바른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배구 종목의 두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전 한국 대 러시아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경기는 승리한 한 팀만이 올림픽행 티켓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경기로 러시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경기는 흥미진진하게 진행됐습니다. 5세트로 진행된 경기에서 한국은 1세트 25대 21, 2세트 25대 20으로 이겼으나 3세트와 4세트는 22대 25, 16대 25로 지게 되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5세트는 15점을 먼저 가지는 쪽이 승리하는 경기로 1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2대 11로 러시아가 앞선 상태에서 러시아 선수가 서비스한 공을 한국의 A 선수가 리시브했습니다. 이때 공이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려 했고 공이 네트를 넘어가기 전에 러시아의 장신센터 6번 선수가 한국팀의 공간에서 강한 스파이크로 볼을 때려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은 네트를 넘기 전이었으나 심판은 오버넷 반칙이 아닌 정상적인 공격으로 인정해서 득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오버넷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규칙에 보면 공격 타구 반칙 규정이 있습니다.
선수가 상대팀의 경기 공간 내에서 볼을 타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볼의 반칙 성립 조건은 볼과 손의 접촉 지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입니다. 해당 판정에 있어서 한국팀의 선수 B가 볼의 위치가 한국팀의 공간이었다라고 어필했으나 주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팀 감독은 5번넷의 경우 비디오 판독 요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의 위치가 한국팀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네트 접촉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판독 결과 누가 봐도 공은 한국팀의 공간에 있던 것으로 보였지만 주심은 요청한 비디오 판독이 네트 접촉이 아니기에 폴트가 아닌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5심은 경험이 많지 않은 국내 심판들도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었습니다. 만약 5번넷으로 정상적인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점수는 12대 12 상황이 돼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한국팀이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기 중단 후에 심판의 편파 판정에 힘이 빠진 한국팀은 연속으로 점수를 내주면서 15대 11로 해당 경기를 마쳤고 러시아에게 세트 스코어 3대 2로 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5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판독의 항목 중 볼 핸들링에 관한 더블 컨택이나 캐치볼의 경우 심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5번넷은 명백하게 반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 판독의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비디오 판독이 가능한 항목은 인, 아웃, 블로커 터치 아웃, 네트 터치, 안테나 터치, 라인 침범, 수비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기가 홈앤 어웨이 방식이거나 한 번의 경기로 결정이 되는 방식이라면 제3국에서 개최할 것을 세계연맹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심판 양성에 힘을 쏟아 심판 외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겁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종목의 심판은 역할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레퍼리, 즉 심판장입니다. 대회 전체 경기를 총괄하며 심판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로 엄파이어, 즉 주심입니다. 배정된 경기를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셋째로 서비스 저지, 즉 서비스 심판 또는 부심입니다. 배정된 경기의 서비스 폴트 여부를 판정하고 엄파이어를 보조합니다. 넷째로 라인 저지, 즉 선심입니다. 배정된 경기에서 각자 맡은 라인에 대해 인, 아웃을 판정합니다. 이어서 배드민턴 종목의 5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 500 홍콩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홍콩의 리처규 선수와 인도네시아의 안토니 시니수카 진팅 선수가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치던 중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엄파이어의 오심으로 승패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당시 경기는 첫 경기를 진팅 선수가 21대 16으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리처규 선수가 21대 10으로 이기면서 파이널 게임에서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진팅 선수가 매치 포인트에 먼저 도달해 20대 19로 앞서면서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리처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0대 20이 됐습니다. 배드민턴은 랠리 포인트 21점 3게임 2선승제로 진행하는데 한 게임에서 20대 20이 되면 배구나 탁구의 듀스 상황과 같이 2점을 먼저 앞서는 쪽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참고로 20대 20이 된 이후 연장 경기는 30점까지만 진행합니다.
20대 20이 된 이후 리처규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21대 20으로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리처규 선수의 서브로 다시 랠리가 시작되고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전환되는 치열한 랠리가 펼쳐지던 중 리처규 선수가 네트 앞으로 셔틀을 짧게 붙이자 진팅 선수가 재빠르게 달려들어 공격하며 랠리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엄파이어가 폴트를 선언하면서 리처규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심의 원인은 심판이 오버 더 네트 폴트를 선언한 것에 있습니다. 엄파이어는 셔틀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 진팅 선수의 라켓이 네트 위를 넘어가 리처규 선수의 코트에서 셔틀을 쳤다고 판단해서 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규정 13조 4항 2호에 의거해서 폴트를 선언한 건데요. 해당 규정에는 네트 위로 라켓이나 선수가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는 경우 폴트가 된다. 단 공격자의 코트에 있는 셔틀이 최초의 스트로크일 경우에는 폴트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오버 더 네트 폴트라고 표현하는데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선수의 라켓이나 신체가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로 넘어간 경우 폴트입니다. 둘째, 이때 셔틀을 쳤는지와 상관없이 네트 위로 넘어간 경우 폴트입니다. 단 자기 코트로 넘어온 셔틀을 치고 난 이후 스윙 과정에서 네트를 넘어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이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도 리처규 선수가 친 셔틀이 진팅 선수의 코트로 넘어왔고 진팅 선수는 자기 코트로 넘어온 셔틀을 치는 과정에서 스윙의 연결 동작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라켓이 네트를 넘어간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엄파이어는 오버 더 네트의 예외 조항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엄파이어는 셔틀이 네트 근처에서 오갈 때 셔틀이 네트를 넘어갔는지에 대한 여부와 선수의 신체나 라켓이 네트에 닿는지를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긴 경기 시간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고 진팅 선수가 상대방의 플레이를 예측해서 빠르게 움직이자 셔틀에서 시선을 놓치고 선수의 동작에 시선이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셔틀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 라켓이 넘어가서 셔틀을 친 것으로 판정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오심의 영향으로 중요한 순간에 승패가 결정된 것은 물론 선수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랭킹 포인트가 걸린 대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현재 배드민턴에서는 인아웃 라인 판정에 대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네트 플레이 과정에서도 오심이 발생하자 비디오 판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트 근처에서 셔틀이 오고 갈 때 주로 발생하는 판정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더 네트입니다. 경기 중 선수가 네트나 네트를 보조해주는 용구에 라켓, 선수 또는 옷이 닿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오버 더 네트입니다. 경기 중 선수의 신체 또는 라켓이 네트 위로 상대 코트로 넘어간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스트로크 과정에서 자기 코트에 있는 셔틀을 친 후에 라켓이 셔틀을 따라 네트를 넘어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는 블로킹입니다.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방해, 즉 셔틀이 네트를 넘어가는 지점에서 상대 선수의 정당한 스트로크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엄파이어의 사실 관점에 대한 판단은 규정에 따른 최종 판정이며 판정을 내린 엄파이어 스스로 즉시 번복하지 않는 이상 다른 심판에 의해 번복될 수 없습니다. 엄파이어는 셔틀이 네트 근처에서 오갈 때 더욱 집중해서 네트 주변의 전체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셔틀이 네트를 넘어왔는지 유심히 보고 선수의 라켓이나 신체 또는 옷이 네트에 닿는지 봐야 하며 상대 선수의 스트로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두루두루 살펴야 합니다. 엄파이어는 폴트가 확실한 경우 즉시 크고 분명하게 폴트를 선언하고 폴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폴트를 선언하는 실수는 더욱 지양해야 할 겁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을 통해 심판 판정을 보완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좋은 보완제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호크아이 시스템을 통한 인아웃 판독 외에도 넷플레이 상황에도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쿼시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쿼시 종목은 경기 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선수 상호 간에 부딪히는 상황, 상대방의 방해에 의해 볼을 칠 수 없는 상황, 라인에 맞았을 경우인 아웃 판정과 투바운드가 됐을 경우 낫업 상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콜을 하기 위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심판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2명의 심판원이 레퍼리와 마커, 즉 주심과 부심으로 구분돼서 배정됐습니다. 나아가 세계 스쿼시 연맹에서 3 레퍼리 시스템을 시행했는데요.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센터 레퍼리는 중앙에서 점수 및 판정에 대한 콜과 경기 운영을 총괄하는 심판입니다. 둘째, 레프트 레퍼리는 좌측의 위치에서 판정하는 심판입니다. 셋째, 라이트 레퍼리는 우측의 위치에 있으며 센터 레퍼리와 함께 판정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심판입니다. 3명의 심판원이 상황에 대한 판정을 했을 때 2명 이상의 합의 판정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단점이 더 많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코트 중앙에서 판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황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으므로 오심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로 대회에서는 예전과 같은 레퍼리 마커의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쿼시 경기 중 상황에 대한 판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로크입니다. 이는 사람 몸 쪽으로 볼이 날아올 경우 뒤에 위치한 선수가 안전을 위해 라켓을 들고 스윙은 하지 않고 동작만 취하면 레퍼리는 그 선수에게 1점을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 둘째, 렛입니다. 이는 무효 판정입니다. 점수와는 상관없이 다시 전 상황에서 시작하는 규칙입니다. 셋째, 노렛입니다. 이는 어필을 인정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어서 스쿼시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3일 경북 김천 스쿼시 경기장에서 개최됐던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남자 일반부 준결승전 경기였던 충북체육회 A 선수와 충북체육회의 B 선수와의 경기에서 오심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경기는 2대2 접전으로 가는 경기였습니다. 스쿼시 대회는 11점 랠리 포인트, 오전 3선승제 경기로 진행되며 결정적인 오심은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코어는 8대6으로 B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랠리 중 A 선수가 친 볼이 자신의 몸 쪽으로 날아오자 뒤에 위치해 있던 B 선수가 앞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리턴을 하지 않고 스윙 자세만 취한 후 렛 플리즈라고 콜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정은 스트로크라는 콜이 나와야 했지만 노 렛으로 판정했고 이는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에 대해 해당 심판원이 선수에게 설명한 판정의 이유는 볼을 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심판원은 1급 심판원으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심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심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심판원들이 그 상황은 오심이었다고 지적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나 분위기도 그럽니다.
오심이라고 지적했다가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심판 상호 간에 극도로 조심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본인이 생각하는 볼과 선수 간의 거리감을 정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명의 심판원 중 9명이 볼과 사람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해서 스트로크라는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나머지 한 사람도 9명의 의견을 따라 본인의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오심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경기가 정심이었으면 B 선수가 9대 6으로 승리를 눈앞에 두는 결과를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A 선수에게 1점을 인정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B 선수는 심판에게 격렬히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선수에게 1점을 부여하는 상황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분위기가 역전돼서 A 선수가 B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오심 판정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심판과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지도자 및 시도지부 관계자 그리고 스쿼시를 사랑하는 스쿼시인들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차후 경기에서 같은 오심이 나오지 않도록 심판 스스로도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테니스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 테니스는 연식 테니스를 말합니다. 볼이 부드러워 붙여진 명칭으로 연식 정구라고도 하는데요. 경기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 테니스의 일반적인 경기 방법은 테니스와 유사합니다. 먼저 경기장은 테니스와 동일한 규격의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테니스의 네트 높이가 91cm인 반면 소프트 테니스의 네트 높이는 107cm입니다. 또 타법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테니스는 포핸드 및 백핸드 스트로크를 사용하며 라켓의 양면을 사용하고 테니스 공이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손목을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테니스는 라켓의 한 면만을 이용하고 공과 라켓이 가볍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쓰는 스트로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게임의 승패는 한 세트에 4포인트를 먼저 딴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소프트 테니스에서는 1포인트, 2포인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4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합니다. 양 팀이 3포인트씩 얻었을 때는 듀스가 되며 2점 차이를 먼저 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소프트 테니스 종목의 첫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8회 대통령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여자 고등부 단체전 4강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경기는 순천여고 A와 B 선수 대 명실상주 스포츠클럽 C와 D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당시는 단체전의 복식 경기에서 순천여고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팀인 명실상주 스포츠클럽 팀이 리시브를 하는 순서인 상황이었습니다. 게임 카운트는 2대2에서 포인트 카운트 1대2로 순천여고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순천여고 A 선수가 잘못된 서비스 위치에서 서비스를 넣었는데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포인트 공이 랠리되는 상황 속 순천여고 팀의 지도자가 본인 소속의 선수에게 서비스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심판에게 어필했습니다. 심판은 그것을 받아들여 게임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주심은 잘못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넣은 순천여고 A 선수에게 실점을 줬습니다. 여기서 주심의 실수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랠리 중인 포인트를 지도자가 어필했다고 경기를 중단시킨 실수입니다. 랠리 중인 경기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서비스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 선수에게 실포인트를 준 겁니다. 종합하면 주심은 간단한 경기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해당 경기의 주심은 베테랑 심판이었으나 이렇게 간단한 경기 규칙에 대한 실수는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깁니다. 주심은 경기 규칙 제33조 서브, 리시브 순번 및 사이드 순번의 착오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선수가 서비스를 잘못된 장소에서 넣었을 경우 그 랠리까지는 그대로 포인트를 인정하고 다음 포인트부터 위치를 정정해서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의거해서 오류 선수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점을 준 것이 명확한 오심이었습니다. 오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 본부는 해당 심판의 상황 설명과 양쪽 지도자들의 상황 설명을 듣고 심판의 오심이 확실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오심에 대해 양쪽 지도자에 사과했습니다. 오심을 한 심판은 그동안의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공정하고 또 명확한 심판 활동에 명성을 쌓아왔으나 일반 대회에서의 오심으로 그 명예를 실추시키게 됐습니다. 포인트를 얻어 경기를 이길 수 있던 분위기에 명실상주 클럽팀의 선수들은 게임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판정이 번복되면서 게임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다음 포인트부터 페이스가 무너지게 돼서 결국 그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수는 서비스를 잘못 넣은 선수가 했는데 오히려 이기고 있던 상대팀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오심으로 인해 명실상주 클럽팀은 결국 패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벤치 코치석에 있던 코치는 소속 감독에게 자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공정한 심판은 실수나 규칙 인식 부족,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하듯이 심판도 선수와 지도자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심판이 권위의식을 가질 때 그 경기는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음은 심판은 알아야 합니다. 소프트 테니스 종목의 두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 전국 체육대회 단체전 8강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경기는 전국 체육대회 단체전 2라운드 경기의 복식 매치 상황이었습니다. 전북체육회의 게임 카운트가 2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나 포인트 카운트는 3대1로 전북체육회가 1포인트만 얻으면 파이널 게임이 돼서 그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 랠리 중 전북체육회 A 선수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강하게 타구를 쳤습니다. 그 공은 정확하게 라인에 걸쳤고 상대팀의 리시버인 D 선수가 간신히 따라가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넘긴 공은 짧은 로빙 상태로 넘어왔고 공이 넘어오는 위치에 있던 전북체육회 팀 B 선수가 강한 스매싱을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게임 카운트는 파이널 게임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경기의 부심이 강한 스매싱 결과를 보고 폴트 사인을 했습니다. 이 공은 누가 봐도 세이프였습니다. 주심은 매우 난감해하면서 양쪽 선수들을 주심대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에서 오심이 나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함과 동시에 심판 판정 착오에 의한 오심으로 노카운트를 선언했습니다. 전북체육회 팀의 A 선수는 주심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경기를 30분이나 지연을 시키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결국 양팀 선수와 지도자를 이해시켜 그 포인트는 노카운트로 처리하고 게임을 재개했으나 결국 전북체육회는 그 게임에서 3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오심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부심은 연이어 경기에 투입됐고 선수의 강한 스매싱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공이 랠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공에 시선을 둬야 했으나 랠리가 계속되다 보니 시각적인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또한 공의 낙하 지점 인지 여부 및 재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심의 판정 착오에 의한 노카운트보다는 심판규칙 제13조 판정 유대에 의해
주심이 부심을 불러서 정확한 공의 낙하 지점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규칙 제14조 재판정, 제15조 판정착오에 의해 재판정을 했어야 합니다. 사이드라인은 부심의 라인이지만 부심이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경우 부심이 주심에게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주심이 부심의 판정이 애매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심을 심판대로 불러서 명확하게 부심의 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처리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판정유대라고도 합니다. 이때 관중이 많고 팀과 관련된 관람객이 큰 소리로 판정에 대해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심과 부심 모두 당황하고 기본적인 경기 규칙을 실행하지 못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질서 방해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임 진행을 30분이나 지연시킨 전북체육회 A 선수와 관람석에서 지나치게 어필하는 관중에게는 심판규칙 제20조 경고를 적용했어야 하며 경기장 질서 방해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심의 사례는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당시 부심은 심판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선수들은 단체전 경기의 오심으로 인해 단체 3위에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셋째로, 경기는 오심으로 인해 관중, 양팀 관계자, 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정이 전북체육회팀의 경기 흐름을 잃어버리게 해서 해당 팀은 패하게 됐습니다. 넷째로, 팀 관계자와 시도체육회로부터 심판 배정과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경기규칙과 심판규칙은 심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와 지도자에게도 올바른 규칙을 인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판 판정에 대해 심판끼리 상호 확인을 통한 심판 유대가 가능합니다. 당초 심판 판정에 대해서 심판의 실수를 인정하고 심판 재판정을 하는 것이지 판정 번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심판 교육을 강화하며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관련 규칙도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오심의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다음으로 세팍타크로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팍타크로는 공을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게 차는 스포츠로 불리며 일명 발배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출전 선수와 경기 방식에 따라서 종목의 유형이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쿼드 이벤트와 레구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쿼드 이벤트는 코트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엔드라인 끝에서 자신의 손으로 서비스를 토스한 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는 레구 이벤트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쿼드 이벤트에는 전문 서비스인 태콩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랠리가 많고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레구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구는 말레이어로 팀이란 뜻입니다. 레구 이벤트는 5명이 한 팀이 되고 3명의 선발 선수가 출전해서 득점하는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레구 이벤트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강세고 쿼드 이벤트는 미얀마와 필리핀이 강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팀은 전략 종목을 미리 선정하고 그에 집중해서 강세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팍타크로에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주로 공격수의 공격이나 서비스에 의한 득점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득점 상황을 비율로 표현해 본다면 공격수의 공격에 의한 득점률이 대략 65%, 서비스 포인트에 의한 득점률이 약 3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심판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심은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심은 부심과 선심을 콜해서 합의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부심과 선심에게는 판정에 대한 권한이 매우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한편 선수와 감독 측에서 주심의 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챌린지, 즉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팍타크로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제32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사례이며 경기 유형은 쿼드 이벤트였습니다. 당시 한 선수가 찬 공이 사이드에 빠르게 찍히면서 아웃처럼 보였습니다. 선수 출신이라면 선수의 공격 자세를 보고 인아웃 판정이 쉽게 이뤄졌겠지만 당시 심판은 비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코트 인 공을 보고 아웃으로 성급하게 판정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오심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심은 초속 100km 속도에 가까운 공을 육안으로 판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심은 단호하게 주장했고 부심과 선심을 콜하여 합의 판정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심은 자신의 판정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으며 네트 위에서 사이드로 찍히는 공은 아웃으로 보일 수 있는 애매한 각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경기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도 필요합니다. 또한 심판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한 강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 심판을 선정하고 우수 심판에게는 심판 어워드를 제공한다거나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세팍타크로 종목에 도입된 챌린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챌린지 제도는 비디오 판독을 의미합니다. 네트 주변에 설치된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세팍타크로 공을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촬영하고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챌린지는 매 세트마다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아웃과 오버넷 두 영역에서만 비디오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 외 경기 중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챌린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에 의해 절대적으로 경기의 판정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양 팀의 감독이 공정한 경기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오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